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준비해놨고요. 오늘 또 맛있는 요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기력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인삼 요리 확실하게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작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4에서 7도 정도 높아 온화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 수도권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할 텐데요. 강원과 영남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남 해안에 최고 40mm, 강원 남부와 충청 이남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만 모레 오전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황사가 유입되며 서쪽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머물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일부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오늘 외출하신다면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0도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서울은 15.3도, 대전은 13.1도, 대구는 14.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2도, 광주 16도,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때일은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텐데요. 내일 아침은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교육활동 침해 처벌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8월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에 교탁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스마트폰으로 막 찍고, 이렇게 예. 촬영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나오네요.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걸 처벌을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아서 이걸 이런 경우에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교육부가 교권활동 침해에 관한 고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오늘 공포하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행위를 앞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처벌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존 그 고시에도 이게 학생들의 교권 침해 활동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을 하거나 그건 너무 명백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협박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희롱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학생 중에 요즘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수업 중에 교사를 촬영하거나 아니면은 무단으로 녹화를 해서 배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교권 침해 활동 행위가 되니까 그동안에 처벌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 조금 나이가 든 세대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중에 교사가 자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책상에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다니지 마 그러는데 막 돌아다니거나 자리를 막 바꾸거나 이게 참 애매한 사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서 처벌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상당히 앞으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해서 교사가 그 규정을 어떻게 하냐면요. 수업 방해 행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정당하게 학생한테 어떤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어. 만약에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학생들이 그거를 부당하게 부당한 행위니까 따르지 않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그걸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학교에는 학생 교권 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학생들이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하도록 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한다거나 출석 정지를 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퇴학 조치도 가능하고요. 네. 요즘 생기부에 올라가면 큰일 나잖아요. 네. 대학 갈 때 생기부에도 기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 수업할 때 보면 상호작용이거든요. 학생들이 반응이 있어야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신이 나는데 그렇죠. 이게 전부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고 다 자고 이러면 선생님들 정말 김 빠지거든요. 이게 학습을 위해서 교실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 세상이 됐다. 참 답답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다음 이슈는 고속버스 거지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그 게시판에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본다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 고속버스 기사가 올린 글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고속버스 기사는 그러면서 승차권 2장을 올렸습니다. 근데 승차권 2장이 지금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승차권 2장에 그 뭐 출발 시각이라든가 타는 버스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건 좀 이따 사연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속버스 기사가 전해드린 게 그 사연을 전하는 게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안성의 뭐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멈춰 세웠다고 합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버스를 타고 승차권을 단말기에 스캔을 했는데 자꾸 단말기에서 승차권을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게 음성이 나오더랍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차권을 기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신의 버스가 맞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좌석 버스 3번이었는데 또 그 3번에는 이미 다른 승객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3번 승객이 2명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버스에는 좌석에 여유가 있어서 그냥 2분 다 타고 가시라. 그래서 버스에 태워서 그리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같은 날, 같은 시간, 또 같은 좌석의 승차권이 2장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의아한데요. 의문은 버스 기사가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난 다음에 풀렸는데요. 이 어르신 승객이 나중에 탄 승객이죠. 네.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카드로 구입했다고 해요. 그러면 승차권이 발권이 되잖아요. 네. 발권되고 난 다음에 결제를 취소했어요. 어. 승차권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취소표네. 네. 취소표인데 좌석이 비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승객이 모바일 앱으로 그 좌석을 예매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구입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원칙상으로만 보면은 원래 탄 승객은 좌석이 그냥 빈 좌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승차권을 들고 탄 거예요. 표는 있으니까. 표는 취소는 있으니까. 됐지만. 그러니까 졸지에 2장이 돼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현장에서 이 사실을 알 도리가 없다 나는. 네. 만약에 좌석이 비지 않았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취소표가 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회사 측에서는 이번 사안을 수사 의뢰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뭐 버스 거지라고 부르는 건 좀 심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취소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표 자체가 있으니까 네. 그 방법이 없는 지금 시스템은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버스 기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취소할 때 반드시 표를 같이 내든지 뭐. 내고 뭔가 체크라든지 뭐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한국 여성 노린 범죄입니다. 이게 호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호주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 5명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발레시 단카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인데요. 여기에 대한 재판이 지난 15일에 열렸다고 합니다. 이 단카르는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범죄 피해자가 모두 한국인 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단카르가 한국인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화가 납니다. 한국인 여성을 표적으로 삼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범행 과정이 굉장히 치밀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인구직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려요. 어떻게 올리냐면 한국어와 영어를 번역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올리면은 아무래도 한국 여성이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한국 여성이 찾아오면 면접을 한다면서 자기 아파트나 인근의 호텔로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저항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치밀했는지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서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게 했고요. 그런 뒤에 성폭행하거나 휴대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시계에 감춰둔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여성들이
한국 여성이 뭐 나오는 음란물로 인해서 외국 남성한테 뭐 성 욕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엄벌을 해야 될 텐데. 아, 그럼요. 근데 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오히려 처벌이 낫지 외국은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가랑?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언제로 돌아갈까요? 몇 년도로 갑니까? 1602년으로 갔습니다. 3월 20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1602년 3월 20일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날입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우리하고 관계 있나 하시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관계가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동양의 무역을 전담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예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 세 나라가 이 동인도 회사를 만드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무역을 가장 잘한 것이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유럽인들은 대항해 시대 신항로를 개척하고 또 동방 진출을 정말 일찍부터 했잖아요. 동인도 회사도 대항해 시대 이후에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역사는 멀리 14세기 대항해 시대로 올라가는데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인도 찾기 경쟁을 하잖아요.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인도는 아주 꿈의 그 대륙이었어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서 인도를 찾아 나섰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00년 뒤에 포르투갈의 바스코다가마가 아프리카 아래쪽을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거쳐서 인도로 가는 이 항로를 개척해서 인도로 갑니다. 이래서 이때까지는 포르투갈의 1승입니다. 이 스페인의 1패를 만회시켜준 게 마젤란이죠. 마젤란은 남아메리카 대륙을 끝을 돌아가지고 태평양을 발견하고 태평양을 통해서 인도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자, 포르투갈과 인도가 한 나라는 동쪽으로 가서 한 나라는 서쪽으로 가서 인도에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이제 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인도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장사를 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도, 동남아 지역에서 유럽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물건은 후추와 향신료였어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무역을 독점해서 큰 돈을 법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인도 옆에 더 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후추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자기, 비단 이런 고급 상품이 중국에 있었던 거죠. 중국과 무역이 시작되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동양 무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중국의 고급 도자기와 비단을 사기 위해서 그럼 서양에서는 중국으로 뭘 가져갔습니까? 은이에요. 은. 이 은이 중국에서는 다른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비싸게 거래가 됐거든요. 중국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집중이 됩니다. 중국에 은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을 거래하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 그곳의 이름을 은행이라고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은행이 된 네, 거예요. 은행입니다. 자, 은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유럽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 은광을 개발해서 은을 생산해요. 그런데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아프리카를 약탈해서 거기 노예를 남아메리카로 데리고 가서 은을 개발합니다. 이것을 아시아에 와서 판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을 부려서 남아메리카 은을 개발해서 아시아의 물건을 사는 4개 대륙이 연결되는 세계화가 이때 한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유럽 국가가 나선 게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들끼리 국가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져요. 그러니까 교통 정리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나라별로 내부 총질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죠. 아, 그래서 그 동인도 회사라는 게 필요했군요. 네. 그런데 이게 말이 회사지 사실은 총독부 같은 거였어요. 여기 군대도 있었습니다. 하는 짓은 영락없는 해적이었어요. 어허. 우리 저 캐리비안 해적 거기 네네. 보면 네네. 거기 군대도 나오고 하는데 이 규율도 없고 다 해적 같은 짓을 하잖아요. 해적 같은 일을 하는 회사, 이게 동인도 회사가 된 거죠. 네. 이게 뭐 이름만 사실 동인도 회사이지 뭐 하는 짓을 보면 깡패네요, 깡패. 어허. 네. 그렇습니다. 네. 바다의 깡패는 해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중국에서 아주 대단한 상품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도자기였어요. 어허. 이 도자기라고 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냐 하면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4대 문명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세계 각지의 문명들은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흙으로 그릇을 만든 다음에 고온으로 구우면 물이 새지 않는 도자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핵심 기술은 뭐냐면 가마 온도를 높이는 거였어요. 이 경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게 중국 문명입니다. 네. 중국은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에 청자를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니, 오죽이게 유명했으면 우린 도자기를 차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차이나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이 1 중국이고 2가 도자기예요. 중국 그 자체가 도자기죠. 중국의 청자는 중국에서 계속 발전을 하다가 14세기의 원나라 시대에 청화백자로 발전합니다. 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흙을 구워서 만드는데 하얀 그릇이 나와요. 네. 그리고 파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저게 1250도 이상에서도 녹지 않고 더 파란 색깔을 내는 거예요. 네. 아주 대단한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6세기까지 세계에서 저걸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 조선 그리고 베트남 단 3나라뿐이었습니다. 베트남도. 네. 베트남은 중국 바로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이 청화백자가 17세기의 세계적인 무역품이 된 겁니다. 야, 청화백자는 정말 지금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렇군요. 당시에 유럽인들이 보면 얼마나 예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 사람들 이 블루에 대한 환상이 또 있거든요. 1602년에 네덜란드 해적이 포르투갈 상선을 약탈을 했어요. 끌고 가서 배를 열어보니까 배 안에 중국 청화백자가 가득 실려 있었던 거예요. 네덜란드 상인들이 이 가치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 도자기를 이제 사가기 시작하는데 많을 때는요, 1년에 800만 점을 사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사갔나 알 수 있죠. 그 당시 유럽에서는 왕실 귀족들이 다투어서 중국 도자기를 사서 수집하고 자랑하는 이런 유행이 있었는데 이걸 시누아즈리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류라고 하는 말에 그 당시 버전이에요. 신화질이. 네,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17세기 중엽쯤에 중국에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요 혼란기가 있습니다. 이때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이 대체 생산지를 찾는데 이때 조선이 눈에 띄지 않고 일본이 눈에 띈 거예요. 네, 일본은 16세기에 이미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유럽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 도자기를, 청화백자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실은 그거보다 불과 몇십 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조선 도공 일본에 가서 일본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네덜란드 상인들 눈에 띈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도자기가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하고 일본 문화가 시누아즈리를 대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사실 도자기 이 비법이 우리나라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수출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시누아즈리를 가져오는 건데. 맞아요. 그때만 해도 일본 도자기라고 하는 게 조선 도자기를 카피하는 짝퉁 만드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출을 하면서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또 발전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만들었는데 동인도 회사의 눈에 띄지 않다니 이게 행운이었을까 불행이었을까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우리와 관계가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17세기 전반에 인도 중국 무역을 이끌었던 네덜란드가 그 이후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영국이 이제 동양 무역을 독점하게 되고 그 뒤에 뭐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런 나라를 만드는 그렇군요.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또 이게 우리 도자기가 또 이런 역사를 네. 가지고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역사로 가겠습니다. 몇 년도로 갑니까? 1958년 3월 20일로 갔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계절 제주도 유채꽃이 참 좋을 때죠. 네. 많은 분들이 제주도 여행을 하실 텐데요. 세 분은 제주도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당연히 비행기. 네, 비행기 타고 비행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죠. 당연히 비행기죠. 네. 네, 이번 주제는 제주도 하늘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58년 3월 20일이 서울과 제주도를 오가는 정기 여객기 만송호가 운행을 시작한 날입니다. 이 여객기 정원 30명이어서 승객 27명을 태울 수 있었는데 매주 목요일 날 여의도공항, 그땐 서울공항이 여의도에 있었어요. 여길 출발해서 광주를 경유해서 제주까지 가는 왕복 정기 여객기였습니다. 서울과 제주도에 정기 항공편 운항이 이날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 비행기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주도를 배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제주도 하면 우리가 왜 관광도시 딱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그냥 멀리 있는 섬이었습니다. 1951년에 제주도를 가는 주요 수단 항로가 이제 개설이 되면서 방성호, 제주호, 황영호 이 세 척의 배가 운항이 되는데 날씨가 나빠서 쉬는 날도 많았고 여기 특별히 갈 사람이 없었어요. 1951년이니까 전쟁 때잖아요. 그러네요. 여기 훈련소가 있었거든요. 훈련소 가는 사람들이나 배를 타고 가는 거고 일반인들의 관광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 제주도 관광 안내소가 설립이 돼서 제주 관광의 문이 열리지만 제주도 가는 사람은 아주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제주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예. 밤새 타고 가는 이 배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죠. 배멀미 하시는 분들 같은 아유, 경우는 그럼. 네. 정말 힘들거든요. 하루 꼬박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면 궁금한 게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가기 시작한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네, 배 말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은 1949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때 대한국민항공사라는 게 있었어요. KNA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1949년 2월 1일 날 서울, 광주, 제주 노선 항공기를 처음 취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 타요. 비행기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도 또 있는 데다가 그래서 승객을 모집을 못해가지고 운항이 중지가 됩니다. 1951년에 항로를 재개했지만 역시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58년 3월 20일 오늘 이야기하는 이날 매주 목요일 정기 항공권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하늘 여행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제주도로 관광을 가기 시작했고 제주도는 관광 인프라가 쌓여가기 시작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제주 국제공항이 만들어진 건 언제입니까? 원래 그 자리에는 식민지 시기에 일본 군공항 공항이 있었는데요. 네. 비행장이 있었는데 이거를 1958년에 제주 비행장으로 만들었고 1968년에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83년에 그 당시 돈으로 170억 원을 투자한 아주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지금 모습을 갖추게 된 건데요. 당시 뉴스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새롭겠다. 제주공항의 새 청사가 완공돼 국제공항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 청사 준공으로 제주공항은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이 65만 명에서 2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저 때는 사실 그 제주도 공항하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가면은 꽉 차 있어요, 막. 그러면 지금 제주도 공항 연간 이용객이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큰 공항입니다. 그 이후에 점점 이 관광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 전에는 제주도 하면은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제주도 갔다가 귤을 사오셨는데요. 이 세상에 이런 맛있는 정말 그때 귤 이거 아무나 못 먹는 귀한 그 과일이었어요. 딴 데서 못 샀나요, 그때? 못 샀습니다. 가서 사왔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혼여행도 거기로 갔어요. 맞아요. 신혼여행. 저도 거기로 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3천만 명이나 다니는 큰 관광지가 됐습니다. 예,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는데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91년 3월 26일로 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이날 대구에서 5명의 소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날, 소위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네. 어린이 5명이 도롱뇽아를 찾겠다고 해가지고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종적을 감춰요. 그날 이후 부모들은 다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아들들을 찾으러 다녔고 온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쏟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이기도 예, 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지금 그 범인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 5명이 한꺼번에 실종되는 이 큰 사건, 정말 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죠. 네, 1991년 3월 26일이 마침 또 지방선거 날이어서 임시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살면서 친형제처럼 지내던 9살에서 13살까지 초등학교 학생 5명이 아침에 도롱뇽아를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분유깡통, 막대기 이런 도구를 들고 마을 뒤편의 와룡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떠난 아이들이 가는 길에 만난 친구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경찰은 당시에 단일 사건 최대 규모였던 연인원 35만 명을 투입해서 정말 이 와룡산을 이잡듯이 뒤졌고요. 당시 돈으로 4,2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끝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제가 저 개구리 소년하고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 어렸을 때 보면 CF도 그렇고 공중전화 카드에도 보면 개구리 소년 사진이 있었고 과자 봉지 뒤에도 막 그런 사진들이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이 개구리 소년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염원을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그 어떠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외계인의 소행이다라 말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예. 네, 온갖 근거 없는 추리, 음모설 이런 게 막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런 사건이에요. 5년째가 되는 1996년에 어떤 사람이 그 가족 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어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했다. 친구들도 살해하고 안매장을 했다. 이런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이 아버지 억울하게도 자기 집을 다 파가지고 자기의 그 결백을 입증해야 됐어요. 이런 가슴 아픈 2차 가해도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사라진 것도 가슴 아픈데 음모의 주인공이 됐으니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네. 그리고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발견이 되죠. 네, 이 실종이 워낙 충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실종만 기억하고 그 다음 이 사건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종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아이들이 와룡산에서 한 등산객에 의해서 유골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예. 이 발견된 장소가 동네에서 불과 3.5km 떨어진 곳이고 와룡산이 험한 산이 아니에요. 해발 299m 정도의 야산이거든요. 그런데 35만 명을 동원하고도 10년 동안 찾지 못했다고 하는 또 다른 그 의혹이 있어요. 10년이 넘어서야 죽었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부검을 해봤더니 두개골이 손상되고 타살의 흔적이 나와서 타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하는 것은 아직도 어느 것 하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2006년 3월 25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네, 저 공소시효라는 거 당시만 해도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그때 만료가 됐는데 네. 지난해에 다른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범행 도구로 추측이 되는 이게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작년 6월 달에 온라인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글에 따르면 이 소년들의 손상은 그러니까 이 상처의 흔적이 그 어떤 도구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뭐냐면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길이를 측정하는 자 같은 건데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와룡산에서 불량 학생들이 본드 흡입을 하고 있는데 개구리 소년들이 그걸 봤고 그래서 이 불량 학생들이 이 아이들을 죽여서 매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어서 이제 그 회자가 됐는데요. 실제로 숨진 소년 가운데 두개골에서 외상 흔적이 25군데나 나온 아이가 있었고 그 가운데 10개는 날카로운 물체로 이렇게 찍힌 것 같은 그런 자국이었다는 거예요. 네. 게다가 또 어떤 심리학자가 그것도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가세를 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정말인가 하는 이런 그
받아들여지기도 했었죠. 네, 그동안 이게 명확하게 범행 도구가 밝혀지지 않아서 이게 처음 이 가설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으로 막 이거 설득력 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결론은 아닐 것이다. 신빙성이 없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니어 캘리퍼스 이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역시 문제는 그럼 무엇이냐 하는 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죠. 네, 죄 없는 우리 소년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범인도 잡지 못했으니까 공소시효가 끝나고도 사람들이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찰도 2019년에 이 사건을 다시 수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경찰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찰은 여러 가지 가설들을 놓고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실규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들도 사건 해결을 위해서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시간이 지났고 공소시효도 지났지만 하루빨리 진범이 밝혀지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진짜 진실이 꼭 밝혀져서 네. 우리가 알고 싶어요. 맞아요. 예, 이게 이대로 묻힐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00년 3월 25일로 갑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0년 3월 25일 다 아시죠? 영원한 박치기왕. 김일 선수. 네, 그렇습니다.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의 공식 은퇴식이 있던 날입니다. 1960년대, 70년대에 김일 선수 인기 정말 대단했어요. 저도 아주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럼요. 예전에는 정말 최고의 인기 스포츠였죠. 프로레슬링. 그게 있는 날이면, 우리 김일 선수 나오는 날이면 온 동네에 텔레비 있는 집이 그때 그렇게 많지도 않아. 흑백 텔레비전 있는 집이 좀 밖으로 이렇게 내놔주면 거기에 전부 아이들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보는 거야. 김일 선수 박치기 할 때마다 와 이러고 예. 저렇게 하나에 모여서 저렇게 모여 있고요. 이게 신나고 예전에는 골목에 전파상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 전파상이 1층이에요. 1층에 전파상들이 많았어. 지금은 큰 복덕방인데 예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서 다들 몰려다니면서 저거 흉내내고 이랬습니다. 저게 우리 어렸을 때 왜 신기했냐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외국 사람들, 덩치 큰 사람들 다 미국 사람이라 그랬는데 네. 이 덩치 큰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수 김일 선수가 이렇게 박치기 딱 하면 다 쓰러진단 말이에요. 나가 떨어졌죠.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 이 김일 선수가 이렇게 1세대 프로레슬러인데 이게 레슬링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1929년에 전남 고흥에서 김일이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부터 거구였다고 해요. 키가 180cm가 넘었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큰 키죠. 네. 젊을 때 마을 씨름대회를 휘어잡는 동네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잡지에서 우연히 그 당시 일본에서 활약하던 세계 프로레슬링 챔피언 역도산의 기사를 보게 돼요. 이걸 보고 내가 일본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무작정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역도산을 만나기 위해서. 네. 그러다가 잡혀요. 그래서 1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역도산이 보증을 서서 형무소에서 풀려났다고 하는데 형무소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역도산한테 편지를 썼고 여기에 감동받은 역도산이 보증을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자기 제자로 받아들여요. 야, 이게 진짜 달라도 좀 다른 거예요. 어릴 적부터 패기가 대단했고 그렇게 데뷔해서 이제 박치기로 세계 프로레슬링계를 평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958년에 데뷔를 했고요. 역사적인 첫 우승 1963년 세계 레슬링 태그 챔피언십이었습니다. 자, 이후는 김일 시대예요.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면서 20차례 정도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고 전 국민의 가슴을 들끓게 합니다.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 체구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박치기 한 방으로 시원한 승리를 거둔 언제나 역전 승리였어요. 막 지고 있다가 박치기 한 방으로 갑자기 이 전세를 뒤집는 이런 시원한 경기를 했죠. 박치기왕 국민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저 전파사 흑백 텔레비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저걸 봤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네. 꼭 이게 악의 무리들 걔네가 반칙을 일삼아. 그리고 막 흉기를 가지고 막 우리 김일 선수를 막 때려요. 근데 김일 선수가 다시 탁 기운을 내고 박치기 한 방으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냥 막 박수 치고 그때 막. 교수님도 계셨구나 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꼭 나온 사람 안토니오 이노키.
예. 이 김일이 한국 프로레슬링의 아주 스타라면 안토니오 이노키는 일본의 국민 레슬러였어요. 안토니오 이노키와 이 라이벌전을 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더 뜨거워졌는데요. 두 사람이 모두 38차례 맞붙어서 9승 1패 28무로 김일이 압도적인 우세를 지켰습니다. 이노키 선수 일본 사람인데 키가 190cm 정도. 네. 커요. 180cm의 김일이 이노키를 상대로 저렇게 통쾌하게 이기는 장면. 와, 정말 그 당시 우리 국민들의 속을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김일 선수 하면은 이 트레이드 마크이자 필살기가 바로 박치기인데 저때 이 다리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딱 막는 이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따라했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거 따라한 친구가 몇 주 뒤에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근데 김일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박치기를 잘하게 된 걸까요? 네, 언제나 연습이 대가를 낳는 겁니다. 김일의 박치기는 스승 역도산의 지옥 훈련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역도산은 김일에게 평범한 기술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북한의 필살기로 통하던 평양 박치기 이걸 한번 배워봐라 해가지고 본유하고 김일 선수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나무 기둥에다가 이렇게 줄을 감은 다음에 여기에 하루에 수백 번씩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요. 몇 미터 밖에서 막 달려와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딱 부딪히기도 하고 이건 좀 그런데 골프채로 이마를 때려서 얼마나 단단해졌나 보기도 했다고. 오, 이 엄청 아플 텐데. 그래도 피나는 노력 끝에 그래 박치기 왕이 탄생을 했네요. 네.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던 김일 선수가 은퇴 후에는 병마 때문에도 힘들어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40이 넘어서 1970년대 중반에 현역에서 은퇴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1995년에 공식 은퇴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현역에서 물러나서 이제 선수 시절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쉽게도 또 실패를 했고 건강도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 건강은 그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했던 그 기술, 박치기 때문에 생긴 그 후유증 때문에 생긴 병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병과 싸우면서 국내에서는 은퇴식도 못하고 있었는데 자, 팬들이 만들어준 거죠. 2000년 3월 26일 날 장충체육관에서 2,000명의 팬이 모인 가운데서 공식 은퇴식을 열어줬습니다. 자, 제자였어요. 이왕표 선수의 부축을 받고 이 은퇴식 시간 내내 그 자리를 지켰는데 평소 죽기 전에 링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원을 이룬 후에 200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시원한 희망, 감동을 주었던 박치기왕 김일 선수. 자,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예, 김일 선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이익주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엔 정말 봄이 왔다는 걸 확실히 실감하겠더라고요. 개나리 진달래가. 네. 아, 너무 멋있어요. 네. 그래서 꽃 구경 갈 생각에 설레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건강 상하기 쉬워서 맞아요.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텐데요. 요즘에 또 주변에서 감기 환자 종종 보게 되는데 네. 이럴 때 건강 확실하게 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 드립니다.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는 방법 같이 보시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느덧 봄 기운이 완연해졌는데요. 하지만 밤낮으로 큰 일교차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와 감염에 취약해져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환절기 건강은 바로 면역력이 관건. 면역력 사수하는 비결을 만나볼까요? 환절기 들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분을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조미영 주부. 따뜻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이제는 봄이 반갑지만은 않다는데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몸이 어떻게 하는지 비염이 심각해지거든요. 약을 먹어도 그때만 괜찮아질 뿐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걸 비염을 이겨내려면 면역력이 우선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가족 모두의 면역력을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미영 씨. 먼저 체온 균형을 위해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는데요. 밖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왔을 때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면 몸에 무리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고 대신에 이제 체온을 기르는 힘을 기르는 거죠. 오늘 특별한 보양식을 준비했다는 미영 씨. 맛있는 소리를 따라가 보는데요. 오늘의 요리가 바로 삼겹살인가요? 저의 특별한 슈퍼푸드는 삼겹살 안에 있답니다. 면역력 지켜줄 건강 식재료는 바로 인삼. 인삼은 예로부터 신비의 영약이라 불릴 만큼 약효가 뛰어난 한약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삼 속의 사포닌은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바이러스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줍니다. 영양 만점 인삼. 더 맛있게 먹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인삼과 채소를 가지런히 썰어주고요. 대패 삼겹살로 돌돌 말아주면 준비 끝! 삼겹살에 쌉싸름한 풍미는 더해지고 인삼 속 사포닌이 지방 분해를 도와 건강도 잡은 보양식 완성! 아이를 위한 디저트도 빠질 수 없죠? 좋아하는 과일을 인삼과 함께 넣고 우유와 꿀로 달콤한 맛 더하면 아이도 좋아하는 건강 쉐이크 완성입니다. 인삼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 정말 쉽죠? 밥상에 언제나 함께하는 든든한 면역력 지킴이 인삼. 하지만 주부구단 미영 씨도 처음엔 막막했다는데요. 아이가 싫어하는 인삼 특유의 쓴맛을 없앨 방법을 고민한 끝에 인삼과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함께 요리하니 아이도 좋아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인삼을 사다 놓고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있는데요.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건강에 이롭다 하여 오랜 시간 귀한 식재료로도 사랑받는 우리 인삼, 제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면역력을 올려주고 기력을 돋궈주는 슈퍼푸드 인삼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실까요? 와보삼 가봅시다. 이곳은 우리 땅에서 자란 품질 좋은 우리 인삼을 언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아니 두 분이 너무 다정해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인삼 보러 오셨나 봐요. 네. 실례지만 두 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3. 아버님은요? 85. 85. 저 사실 두 분 60대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인삼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인삼 먹으면 이렇게 젊어진다고요? 그렇지, 그렇지. 나이가 먹으니까 인삼이 좋아요. 지금 인삼 먹을 때라 딱 지금 먹어야 좋아요.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어떻게 사야 잘 샀다고 소문이 날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어머, 제가 인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찾아왔거든요. 네, 잘 오셨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알아야 산다. 삼삼하게 전해드리는 인삼 정보. 아니 인삼이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삼에는 수삼, 건삼, 홍삼이 있는데 땅에서 바로 캔 삼이 이게 수삼이에요. 이 수삼을 있는 그대로 말리면 백삼이 되고요. 증기로 쪄서 말리면 홍삼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삼인가? 이건가? 좋은 삼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몸통이 길고
다리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들었을 때 묵직해야 되고 그리고 흠집이 없는 게 좋아요. 인삼을 많이 사서 오래 먹고 싶다면 물을 뿌린 후 신문지와 지퍼백으로 밀봉하여 온도 변화가 적은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 된답니다. 이게 좋은 삶이라 그랬으니까 요 삶부터 담고. 이삼, 저삼 고르고 골라 신중하게 담아봤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이거 다 쓸 데가 있어요. 일단 따라오세요. 갈게요. 인삼을 한아름 들고 찾아온 곳.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인삼 활용법을 알려주실 오늘의 선생님. 제가 사도 너무 많이 샀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인삼으로 맛있고 보관 기간도 긴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바로 인삼 발효청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요. 인삼을 썰어 설탕과 올리고당에 재워주면 완성! 시간이 지날수록 맛은 더 깊어진답니다.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으니 바로 먹어봐야겠죠? 입안 가득 퍼지는 이 인삼의 향. 네, 맞아요. 오늘은 제가 차로 보여드렸지만 네. 많은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음은 이 인삼청을 활용한 영양 간식입니다. 다양한 식감의 견과류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얇게 썬 인삼을 오븐에 바싹 구워주고 견과류는 달달 볶아줍니다. 이제 만들어둔 인삼청과 올리고당을 끓이다가 준비한 재료를 넣고 잘 섞어준 뒤 용기에 넓게 펴 식혀줍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정말 맛있죠? 네. 이 씹히는 이 네. 견과류의 맛이 식감도 너무 좋고요. 온 가족이 즐기기에 딱 좋은 간식. 마지막 활용법은 바로 잼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사과를 넣어 천연의 단맛과 비타민을 보충해 인삼의 쓴맛은 줄이고 향은 가득 담은 인삼잼 완성! 요거트나 식빵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샐러드 소스 만들 때도 활용 가능하고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새콤달콤. 새콤달콤한. 네. 요거트에 딱 어울려요. 아, 정말 맛있네요. 네. 올 한 해 면역력을 책임질 인삼 저장식 완성! 그 많던 인삼이 이렇게 변신을 하다니 몸 든든 마음 든든해졌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인삼 또 사러 가야겠어요.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우리 인삼으로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전국에서 3일 동안 봄 햇소삼 인삼 대축제가 열린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인삼과 함께 올 한 해도 건강한 삶!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요새 환절기다 보니까요. 아유, 왜 이렇게 나른한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그죠?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죠? 네. 좀 아까 이럴 때는 보양식이 필요한데요. 네. 조금 아까 봤던 그 영상 보이시죠? 예. 인삼에 나왔던 인삼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인삼은요 가장 힘나는 메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선택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침에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운 불끈 나거든요. 네. 인삼 모닝 냉채 준비했고요. 요거 점심 저녁에 한 끼 정도 하면은 정말 에너지 확 받아서 다음 날 일 잘할 것 같아요. 현미 누룽지, 인삼 닭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완전 보양식이네. 그렇죠. 네. 기력 없을 때는 무조건 이게 인삼인데 네. 인삼은 뭔가 약처럼 먹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모닝 냉채. 느낌 새로운데요. 인삼은 그냥 수시로 드셔야 돼요. 어머나. 자, 여기 지금 제가 아주 질 좋은 인삼
싱싱해 보이죠? 네. 이렇게 흙이 완전히 묻어있는 인삼이 이렇게 준비를 됐거든요. 어머. 요거는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아주 가느다란 솔,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한 거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삼이 여기 보통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네. 여기 보면 요 윗부분이 이제 뇌두라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뇌두는 정확한 말이 아니고 노두가 정확한 말이에요. 이렇게 노두가 요 부분은 뭐냐면 싹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포닌이 농축돼 있어요. 굉장히 씁쓸하고 쌉쌀한 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요거를 떼고 쓰시지요. 네. 오늘처럼 제가 생삼 그리고 수삼 또는 이렇게 샐러드 또는 냉채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요거를 잘라서 쓰고요. 아깝다. 사포닌 많다 그러는데. 그렇죠. 아깝죠. 네. 그래서 저는 요거 모아놨다가요.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렇게 해서 생선탕 끓일 때, 해물탕 끓일 때 잡내 제거에 굉장히 좋으니까 국물에다가 요거 한 2개 정도 넣고 끓여 놓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생선탕, 해물탕 국물이 진하고 맛있습니다. 그거 버리지 말고 그렇게 이용하시고요. 만약에 차로 드신다. 차로 드실 때는 요거 그대로 안 띄고 그대로 차로 끓여서 잡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사포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저는 오늘 생삼을 할 거니까 요거 잠깐 떼어놓고 요건 제가 보관을 좀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모닝 냉채니까 드시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어슷하게. 네, 어슷어슷하게. 인삼들 평상시에 많이 잡수시죠? 네? 평상시에 많이 잘 못 먹어요. 저도 잘 그래요? 못 먹어요. 근데 저는 저 향 참 좋아해요. 향 좋죠. 네. 근데 오늘 이거 가지고 제가 냉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인삼은 요렇게 나박나박하게 요렇게 좀 썰어주세요. 네. 썰어서 이렇게 접시에다 좀 담아놓고요. 그다음에 요 모닝 냉채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 사과예요. 사과. 향긋하니 좋겠다. 아침에 모닝 냉채니까 네. 모닝 사과 좋죠. 아침 사과. 네, 그래서 닭이죠. 사과 하나 준비해 놓고요. 그다음에 요게 있어요. 요게 뭐냐 하면 햇 완두콩이에요. 햇 완두콩인데 제가 아침에 왜 요걸 더 준비했냐면 우리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도 쌉쌀한 사포닌 성분이 좀 있잖아요, 인삼에. 그러면 사과에 있는 사과산, 유기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콤달콤하면서 맛있잖아요. 그럼 햇 완두콩은 뭐예요? 이거 단백질이 콩단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영양을 골고루 다 섭취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두콩 준비했는데 이 완두콩은 삶아서 드셔야 돼요. 예, 제가 지금 껍질을 까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끓는 물을 팔팔팔 지금 제가 끓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그냥 넣지 마시고 왜냐하면 완두콩을 삶아서 요거는 바로 먹기 때문에 이 초록색의 싱그러움이 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소금을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역시 녹색을 더 돋보이게 하는 소금. 그래서 완두콩 넣으세요. 이렇게. 색이 진짜 예뻐요. 예쁘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팔팔팔 끓여주세요. 센 불에서. 어느 정도 삶냐 하면 보통 만약에 이 완두콩을 얼리지 않고 바로 그 완두콩을 까서 했다. 그러면 3분이면 되고요. 나는 냉동실에 약간 얼려놨어야 하시는 분들은 5분 정도면 충분하게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삶아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집에 지금 보니까 완두콩은 없고 호랑이콩, 울타리콩 이런 네. 거 있는데 그런 거 써도 괜찮습니다. 콩은 다 좋아요. 네. 근데 특별히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는 이렇게 싱그러운 초록이 조금 있으면 아침에 한 접시 받는 게 굉장히 싱그러워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햇 완두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예쁘네요. 그러면 어떻게 녹색. 다 익었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예인 씨 어떻게 익으면 될까요? 일단 하나를 꺼내서 먹어봅니다. 그래요? 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완두콩이 위로 다 떴어요. 다 익은 거예요. 이거면 찬물에 뜨는구나. 풍덩. 예뻐요. 색이 더 초록초록하네. 그렇죠. 완전히 초록초록하죠. 그래서 꼭 소금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이것도 역시 꺼낸 다음에는 찬물에서 한번 헹궈주는 그렇죠. 찬물에 들어가 다시 또 깔았네요. 그러네. 자, 이렇게 해서 털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좀 놔주세요.
이러면 이제 오늘 준비는 거의 다 됐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삭아삭 씹히는 채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바로 일종의 상추의 같은 종류인데요. 요거 바로 버터 헤드 레터스라는 상추예요. 오, 특이하네요. 요거 굉장히 아삭아삭하면서도 단맛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씹었을 때 식감이 좋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요새 샐러드로 많이 쓰시거든요. 요거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 윗부분을 아주 조금만 잘라내세요. 그리고 요거 다 먹을 거예요. 요것도 다 먹을 거니까 이렇게 두고요. 요거를 저는 요거 6등분 해요. 6등분이면 어떻게 그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젓가락으로 탁 집었을 때 안에 쌈이 들어가 있고 완두콩 들어가 있고 딱 한 입에 먹고 이렇게 6등분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뭔가 약간 쌈 싸먹는 느낌으로도. 네. 자, 어차피 제가 인삼을 드리는 이유가 힘나라고 드리는 거예요. 네. 힘나게 한번 잡숴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담을 접시에다가 미리 이렇게 좀 담아주세요. 네. 여기도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어요. 진짜 건강식이네. 푸릇푸릇하죠? 네. 여기에다가 사과 적당히 이렇게 놓으세요.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그럼요. 같이 잡수시면 굉장히 네. 맛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완두콩 준비했잖아요. 완두콩도 이렇게 뿌려주세요. 듬뿍. 야. 그리고 수삼도 듬뿍 올려주세요. 와. 이렇게. 자, 그랬으면 요거 그냥 잡수시기보다는 약간 무슨 소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 하면 아침에 소스 만들려니까 또 어머님들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딱 2가지만 넣습니다. 요거 다 있으세요.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 그리고 들기름. 올리브 오일하고 들기름을 같이 넣는 거. 조합이 또. 요거요. 요거 안 드셔보셨죠? 네. 요거 굉장히 고소하면서도 그래요? 달큰한 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주말에 꼭 해봐야 되겠다. 요거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약간만 이렇게 넣으세요. 저대로 해서 빵 집어 먹어도 그렇죠. 요거 엄청 맛있어요. 바게트빵. 저는 치아바타 같은 거 구우면 바로 여기다 찍어 먹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그대로 부으세요. 이렇게. 부을게요. 이렇게 듬뿍. 맛이 궁금해요. 다 됐죠? 네. 근데 다 된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요겁니다. 뭐지? 우리가 아침에 씹는 통들깨가요. 한 꼬집만 먹어도 요거 보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같이 궁합을 맞춰서 여기다 뿌려요. 통들깨. 통들깨. 이렇게. 이거 톡톡 터지지 않아요, 입에서? 요거 엄청 맛있죠. 왜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들깨 넣은 솥밥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드실 때 어머 밥알하고 통들깨 터지는 맛이 너무 일품이에요. 그때 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너무 맛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담아드리기만 하면 그래요? 담는 거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아니 주말 아침에 저렇게 해서 그냥 빵하고 같이 먹으면 잡수시면 그냥 아주 좋- 훌륭한 브런치네. 네. 맞아요. 완전 그냥 건강 브런치죠. 네. 자, 이렇게. 야, 그냥 봐도 막 신선해 보이네요. 그렇죠. 어머, 윤기 봐요. 참. 자, 이렇게 해서 듬뿍듬뿍 그냥 잡수세요. 골고루 하나씩. 인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모닝 냉채로. 네.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잡수시면 내내 이걸 내가 정말 여기다 싸먹- 힘나게 먹었구나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니, 이 귀한 거를 이렇게 이야. 향이 너무 좋아요. 쌤이 나는 인삼 4개나 넣으셨어요. 많이 이거 한번 드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네. 맛있겠다. 싸가지고. 이 한번 소스 잡숴볼까요? 하면 어떤지. 각자의 식재료 맛이 다 잘 어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인삼 하나. 일단 인삼 향이 입 안에서 압도하고 그 다음에 여타 식재료 맛이 싹싹 나요. 와.
중간 이후부터는 그 들기름하고 오일 그 향이 올라오면서 고소하게 또 변하네요. 근데 이 오일 향이 어떻게 어울릴까가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너무 부드럽게 얘네를 하나로 싹 뭉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렇게 먹는구나. 근데 여기 사과가 들어간 게 진짜 포인트네요. 그럼요. 예. 저 사과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맛있죠? 네, 훨씬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제가 두 번째 요리를 또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이렇게 아침에 상큼하게 잡수셨잖아요. 그러면 점심이나 저녁에는 약간 그득하게 포만감 있게 잡수신 건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인삼을 씻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번에는 좀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요번에는 요걸 한번 살짝 볶아서 먹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노두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고요. 또 잘라내네요. 네, 보관하고. 역시 보관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 주셔도 돼요.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온 식구들이 그냥 맛있게 두껍게 좀 이렇게 씹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두껍게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통째로 하셔도 괜찮고요. 요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또 재료를 진짜 아끼지 않고. 네, 맞아요. 이렇게. 일단 인삼을 안 아낀다는 자체가 그죠? 네.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데 이거 먹으면 그렇죠. 어떻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인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인삼하고 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궁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닭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닭은 이렇게 닭 가슴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조리하시기 편하게. 그랬으면 안쪽에 있는 요 흰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고 힘줄 부분도 잘라주시고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요걸 잘라내야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맞아요. 저기 씹히면 되게 굉장히 질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한 입 크기 정도 되겠다. 네. 썰어주세요. 닭가슴살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이란 늘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시는 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랬으면 네. 이 닭가슴살은 우리가 좀 밑간을 조금 해줘야 돼요. 밑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마늘을 넣어요. 마늘. 다진 마늘. 그다음에 요거 맛술이에요. 아무래도 닭가슴살이니까. 그리고 요거 들어가요. 진간장. 요거를 조물조물 묻히는데 그냥 묻히지 마시고요. 우리가 찜 그러면 마지막에 다 뭐 넣어요? 물록말 넣잖아요. 네. 저는 일부러 이렇게 쌀가루를 쌀가루. 이렇게 할 때 넣어요. 그래서 버물버물 버무려요. 이러면은 닭가슴살이 볶아지면서 안쪽에 이렇게 밑간해 있던 쌀가루가 약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건더기 자체가 든득하게 되겠죠. 요걸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밑간을 먼저 하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양파하고 양파하고 닭가슴살을 넣고 이렇게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아요. 자, 그러면 저렇게 볶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뭘 하냐 하면 각종 채소들을 준비를 하세요. 청피망, 그다음에 양배추, 파프리카, 집에 있는 거 다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다양한 색들이 들어가니까. 네, 아주 이쁘죠. 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 이제 양파 집어넣고 그다음에 홍피망 집어넣고 청피망도 집어넣고 노란색 파프리카도 집어넣고 볶으세요. 이거 열심히. 색 봐요. 다 넣고 볶으면 돼요. 네. 근데 볶을 때 그냥 볶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여기에 뭐 넣었어요? 쌀가루 넣었잖아요. 네. 쌀가루가 약간 닭찜이니까 조금 흘러내려와야 맛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마 물을 조금, 다시마 우린 물을 부어주세요. 요거를 이제 끓여요. 뜨겁게.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요 인삼을 넣냐면 지금 넣으세요. 지금.
물 넣고 바로 넣으면 네. 돼요? 그래야 인삼 향이 살아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볶으세요. 제가 생방송 중에 닭찜을 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예. 근데 요 앞에서 지금 시식 3분 전이라고 스케줄이 올라가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 이거 몇 시지? 8시 34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네. 그래서 요거 끓을 때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아마 집에 어머님들이 그냥 누룽지 같은 거 해먹는다고 끓여 먹는다고 이렇게 준비한 게 있을 거예요. 누룽지. 맞아요. 요즘 파는 걸로도 이런 거 있어요. 있잖아요. 요 누룽지 그냥 우리가 먹을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담아요. 우리가 왜 해물 누룽지탕 생각하시면 돼요. 네. 누룽지 있고 요거 뜨겁게 부으면 쫙 퍼지잖아요. 그 맛을 드시는 거예요. 그 누룽지에 소스가 스며들으면 또 별미예요. 그렇죠. 맛있죠. 이렇게 해서 맛있게 끓여요. 바글바글 끓으면 바로 담을 거예요. 야, 제가 근데 여기다가 이제 간 맞춤을 해야 되는데 뭘 하냐면 바로 후춧가루. 후추. 약간 잡내도 잡아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매콤하니까 훨씬 더 맛있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제가 닭에는 다 밑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간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소금으로 한 2꼬집 정도만 이렇게. 요 인삼을 넣은 닭찜은요 굉장히 부드럽게 잡숴주는 거기 때문에 간이 세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마 잡숴보시면 간이 세지 않은데 굉장히 부드럽게 먹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맛있겠다. 그래서 바글바글 끓으면 이제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 그릇에 담아드립니다. 다 된 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먹고 싶어 지금. 아유. 요즘 사람하고 인삼의 조합은 시간으로 봐서는 우리가 한 점 먹으면 바로 레시피 보자고 요 보시면은요 이게 볶으면 볶을수록 그 닭가슴살에서 우러났던 쌀 있죠, 쌀가루 고기에 올라와서 굉장히 물이 걸쭉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바로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은요 시간 관계상 레시피를 여기서 안 보고 저희가 올려놓을게요. 레시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레시피가 또 굉장히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네, 저희도 좀 먹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누룽지를 제일 마지막에 잡수시면 돼요. 위에 거 먼저 다 잡수시고. 아까 철규 씨가 인삼 많이 줬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또 인삼을 좀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이 닭가슴살에도 간이 배어 있어서 그렇죠. 간이 배어 있죠. 같이 안 먹고 그냥 닭가슴살만 먹어도 맛있네요. 그래요? 그렇게 한번 먹어볼까? 그야말로 이거 건강식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삼을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죠? 인삼 향이 그대로 살살 녹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닭가슴살을 제가 꼭 밑간을 해서 한번 양파랑 같이 구웠기 때문에 굉장히 향이 좋고요. 밑에 깔려있는 누룽지하고 인삼하고 닭가슴살이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그렇게 한번 잡숴보세요. 닭고기하고 인삼은 잘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같이 싸먹듯이 두 개를 겹쳐서 먹으니까 훨씬 입안에서 조화롭네요. 밑에 누룽지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제. 누룽지가 또 이렇게 뜨거운 걸 만나면 확 퍼지잖아요. 맛있죠? 쫀득쫀득하죠? 아니 근데 닭가슴살이 왜 이렇게 부드럽죠? 엄청 부드럽죠? 보통 이제 우리가 닭가슴살 드시면 좀 뻑뻑해 하시는데 그래서 뻑뻑살이라 그러잖아요. 네, 인삼하고 같이 이렇게 조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밑간도 돼 있고 인삼에 있는 향도 또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다음 주도 뭐 준비되어 있는 거 있어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일품 요리 잡수셨으니까 든든하게 냉장고 속에 밑반찬 있으면 좋잖아요. 밑반찬 3가지 준비했습니다. 야, 그거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밑반찬 3가지. 든든하겠네요, 우리 주부들이.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으뜸기업 지정식을 개최하고 소부장 으뜸기업 23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재, 부품, 장비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특히 올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다수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기업을 향후 5년간 맞춤형 밀착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여기에 공급망으로 밀접한 국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가물어서 네. 비 소식이 반가운데 비가 또 뭐 오후에 그친답니다. 네, 오후에 그치고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